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쓰담쓰담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아,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쇼파에서 소고기 담아줘. 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농업계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외 작업을 하는 농민들은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농작물과 가축은 미세먼지 피해로 생산성 저하가 확연합니다. 네, 그럼에도 농정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농업부문 미세먼지 피해 감소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대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세먼지 현장 점검에 나서서 논두렁 불법 소각 방지만 당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그리고 최악.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휴대전화 앱에 연일 뜨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도 농정당국의 대처는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일주일 연속 이어진 지난 7일, 농민들에게 농업 관련 문자 메시지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뭄이나 폭염 같은 재해가 우려될 때는 농업 관련 기관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농민에게 위험을 알리는데 농정당국은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미세먼지 알림 문자 농기관에서 보내준 거는 여태까지 없는 것 같거든요. 받아보면 좋죠. 뭐 농사지니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에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특단의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농식품부는 그날 저녁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추진 현황인데 폐비닐과 같은 영농 폐기물과 고추대, 깻대, 과수, 잔가지와 같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말라고 농가에 당부하고 농업농촌 미세먼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정 현장 밀착 행보라면서 지난 6일엔 차관보가 충남 청양을 찾아 불법 소각 방지를 당부한 데 이어 다음 날인 7일엔 차관이 충북 옥천을 찾았습니다. 내용은 전날과 마찬가지.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영농 부산물과 폐기물을 태우지 말아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이 같은 농식품부 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농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생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하는 게 농정당국의 적합한 행보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무슨 범죄자이냐, 불법 소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훈계해서는 안 되고요. 농민들은 미세먼지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인식 속에서 농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법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다들 관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농업인들 또한 야외 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별도 규정도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을 취약계층에 포함할지 등을 앞으로 미세먼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농가들의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가축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데요.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들이 미세먼지 공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은 날. 대낮인데도 하우스 시설 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필름이나 유리온실 유리 표면에 미세먼지가 쌓여 일조량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작물의 생육이 지연돼 생산량이 줄고 색깔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부착되면 햇빛이 재배 온실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비닐의 경우에는 미세한 호음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부착되면 제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시설 하우스 외부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때 세척해주는 것이 관건. 먼저 비닐하우스 필름의 경우 물에 수용성 세제를 0.5%가량 넣어 희석한 다음 동력 분무기에 담아 살포합니다. 유리 온실이라면 물에 옥살산을 4% 정도 넣어 희석한 후 살포하면 됩니다. 사전에 먼지가 잘 붙지 않는 필름을 선택하는 것도 요령인데 폴리에틸렌이나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필름보다 폴리올레핀 필름이 먼지가 적게 묻는 특성이 있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축들을 위한 대응법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방목장의 가축을 축사 안으로 들여보내고 되도록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둡니다. 또한 가축의 코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축사를 수시로 소독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에 노출됐던 가축은 몸에서 이물질을 털어내고서 구연산 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려 소독해줍니다. 밀폐형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내부 먼지 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 물과 체종유를 혼합한 후 2시간마다 8에서 10초간 분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축사 내부를 소독하고 2주일 정도 가축을 관찰하며 혹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렴 등의 호흡기 질병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초 등의 사료는 비닐 등으로 포장해서 미세먼지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급수조는 주로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 공습이 여름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농가들 모두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한 후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한 농정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가축뿐만 아니라 고령 농민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공중보건의료사업단의 김경남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농촌 지역에는 고령의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신체적 기능과 능력이 줄어듭니다. 또 고령자는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미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을 뜻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비고령자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촌에 있는 고령 농민들이 이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면 정확히 어떤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네,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간의 장기 노출뿐만 아니라 몇 주 이하의 단기 노출로도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고령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활 지침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미세먼지 환경이 나쁠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 방법에 맞게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용 외 일회용 마스크나 방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표장에 의약 외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KF80, 94, 99 등의 표기가 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의약 외품과 KF 마크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때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네, 보건용 마스크는 KF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외부의 먼지를 더 많이 걸러주지만 호흡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제품을 써보시고 호흡과 착용이 본인에게 너무 불편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쓰실 때는 코, 뺨, 아래턱 쪽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딱 밀착하도록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는 빨았으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탁 후 재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실내에만 계속 머문다면 이건 괜찮은 방법일지 궁금하고요. 또 환기는 어떻게 신경 써야 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엔 외부 활동을 줄이시면서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대기오염 물질을 낮춰줄 수 있지만 실내 대기오염의 다른 원인인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은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번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요리나 청소 등을 할 때는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고령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김경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조합원들은 선거 기간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내일 각 농축협을 4년간 이끌 조합장을 뽑게 되는데요. 저희 NBS 한국농업방송에서는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현장과 투표, 개표 진행 상황 등을 내일 7시간에 걸쳐 생방송 중계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13일 동안 이어졌던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이 막을 내립니다. 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지 호소를 위한 전화는 밤 10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전국 총 1,344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집니다. 221만 6,844명의 조합원 유권자들은 전국 1,823곳의 투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금품과 식사 제공 같은 위법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3월 10일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500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동기 대비 약 2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2회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전체 조치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돈 선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하였고 포상금을 3억 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제보도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 선거 유권자들은 본인이 어느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에 따라 투표 가능한 투표소가 다르므로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의 투표소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대표자 신분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조합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투표는 10시간 동안 진행된 뒤 오후 5시 정각 종료되고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밤 8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또한 MBS 한국농업방송은 선거 당일 투표율과 후보자 득표율 등 투개표 진행 상황을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강원도 펜션 참사 이후에도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기준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펜션으로 우정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농어촌 민박의 난방 안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가스나 기름, 연탄 등을 쓰는 난방 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대용 비상조명과 같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현행 3년이었던 정기점검 주기도 1년으로 대폭 줄일 예정이며 매년 사업자가 전기와 가스 시설을 의무적으로 검사해 안전점검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안전점검은 실시됐지만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보다 큰 건물일 경우 피난구 유도 등과 간이 완강기까지 갖추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꼭 들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시간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사업 신고를 할 때 소방안전교육 수료증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의 개설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주택으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을 빌려 휴가철 등에 반짝 운영하다 문을 닫을 경우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 강화하는 거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돼서 좀 더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올 하반기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흙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삶의 터전이자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인데요. 지난 11일이 바로 흙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열린 제4회 흙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흙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흙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흙.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흙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농민과 도시민에게 흙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흙의 가치를 어떻게 보관할지 농민들부터 치열하게 고민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공감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국민이 알게 하고서 공감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어릴 때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심하게 훼손된 우리나라 토양을 살리기 위해선 친환경 농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농법으로 흙을 살린 뒤 야생화를 키워 경관 농법을 시도한 모델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흙의 건강을 높입니다.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고 이런 다양한 공적 기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성 위주에서 환경 중심으로 이렇게 전기로 좀 바꾸려고 지금 개정을 신 중입니다. 한편 이날엔 흙의 날 기념식과 화분 분갈이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흙의 날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토양 형성 과정이나 기능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가 열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념식엔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고 공익적 가치를 아주 크게 갖고 있는 이 흙을 우리가 살려내고
거기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강한 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식에선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의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농업계 주요 인사들은 흙을 잘 가꾸고 보존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점토흙에 핸드프린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함과 보존 필요성을 새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날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봄이 되면 향긋한 봄나물 요리 많이 찾게 되죠. 하지만 나물 종류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직접 요리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청년 사업가가 있습니다. 제철 나물을 직접 손질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나물 하나로 억대 월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서재호 대표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공장. 27년간 나물 가게를 해온 부모님을 따라 서재호 대표는 온라인 나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나물의 뿌리와 흙을 말끔하게 제거한 뒤 대형 냄비에 넣고 데쳐내는데요. 이렇게 매일 수십여 가지의 나물을 직접 손질해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먹어보고 싶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고요. 농가들의 특이한 나물들은 대량으로 먹긴 힘들잖아요. 저희는 나물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소량으로 조금씩 여러 가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나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자주 해먹기는 번거로운데요. 데친 나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절차를 줄여주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금치, 고사리 등은 물론이고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갯방풀 나물, 세발나물, 피마자까지. 소비자들은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고 나물에 양념을 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1년으로 보면 80종류의 나물 종류가 있는데 특이한 나물들로는 전어나물이든 쓴박이든 세발나물, 삼입국화나물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고 찾아보기 힘든 나물들을 드셔보시는 거고 저희 고객들이 나물을 먹고 싶은데 어떤 나물들이 좋은지 몰라서 오시는 고객들이 많으세요. 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각종 나물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나물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는 서재호 대표. 광명시장에서 한 28년 정도 장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물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나물을 데치려면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물 반찬 레시피를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의 나물 조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매출 1억 원 가까이를 달성하며 초보 워킹맘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잘 팔리는 것들을 계속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들이 많이 없어요. 특이한 것들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또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나물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나물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는 서재호 대표. 농가들은 자신들의 나물을 판매해서 좋고 소비자들은 평소 먹지 못했던 나물을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4일까지 2020년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 높이를 조정하거나 관수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채소와 화훼류 자동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에 ICT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난방이 필요한 재배 온실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까지 모두 4개 항목의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수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액을 19억 달러, 약 2조 1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농식품 수출 시책 추진에 227억 원을 투입해
각 국가별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선 농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200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농업단지의 현대화를 위해 202억 원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산딸기 조기 출하를 위한 촉성 재배 기술 개발 현장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농기원은 산딸기가 일찍 출하될수록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조기 출하 생산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 수확 시기를 열흘 정도 앞당기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확 시기를 4개월이나 앞당기는 재배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화분 재배 중인 산딸기를 저온 처리한 후 난방이 되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나물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도매시장과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봄철에 많이 소비되는 쑥, 냉이, 달래 등의 나물류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도민들이 즐겨 찾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